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봄이 완연합니다. 날씨 쾌적하고 좋았는데 이렇게 날이 좋으면 걱정이 미세먼지가 또 밀려오는 거죠. 오늘 우리 장 오랜만에 빨갛게 물들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불확실성도 그렇고 뭔가 좋아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불안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올라도 내가 담은 주식이 올라야 그게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도 분석하고 대책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달려주실 기수분들을 소개해 드리죠. 이런 장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팩트에 기반해서 논리적으로 분석해 주는 분이죠. FOMC 회의, 러시아 디폴트 얘기,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광우 경제 크리에이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코로나 이후 2년 만에 공식적으로 연준에서 아마 오늘 새벽에 첫 번째 그 긴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 영향이나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다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OMC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새벽 4시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특별한 두 분을 이 자리에 또 모셨습니다. 들어오시죠. 어서 오세요. 뭐 글로벌 경제부터 시장 동향까지 오늘 쭉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어요. 뭐 소개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천만출인의 대표 멘탈 코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거시 경제의 흐름까지 꽉 잡고 있는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경주마 제가 벌써 한 3번째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신사옥에서는 또 처음 이렇게, 시원하게 좋죠? 그래서 너무 또 이게 쾌적해서 좋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FOMC가 또 오늘 이제 새벽에 열릴 텐데 많은 분들이 또 밤잠 못 이루실 것 같긴 한데 또 네. 저도 역시 뭐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걸 좀 봐야 되고 네. 또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좀 말씀도 드리고 또 시장도 지금 오늘 모처럼 살아났는데 이게 좀 분위기가 좀 이어질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도 좀 잘 짚어주시고요. 또 뭐 요즘 장 박스피다, 하락장이다 여러 가지 불안하고 고민 많으시죠. 시장을 넘어서 트렌드 분석의 귀재로 불리는 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한병화입니다. 이 프로는 제가 처음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쾌적하네요.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그래서 굉장히 기분은 좋고요. 다행히 장이 오늘 좀 꺾여서 올라가서 굉장히 좀 아주 좋은 타이밍에 나온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이슈들이 많이 있긴 한데 또 그만큼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이 좀 꽤 됐잖아요. 조정을 받은 지 꽤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조금 희망을 보아야 될 때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나누고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쾌적한 스튜디오에서 아주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FOMC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죠. 내일 새벽 4시에 이제 발표가 되는 건데 다들 느낌은 있습니다. 0.25 정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1년에 8차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주목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증시 환경 전체를 감싸는 유동성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이냐 이거를 볼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번 회의는 사실 25bp 인상에 대해 가지고서는 거의 99%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주 정도 전에 의회에 그 파월 의장이 참석을 해서 거의 확정적으로 25bp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좀 더 주목을 하는 부분은 이번에 인상폭 그걸 넘어서서 과연 향후에 어떻게 금리 인상 경로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자산 긴축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이번에 디벨롭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확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아마도 시장에서는 눈여겨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투자자들의 느낌은 0.25 전에부터 올린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0.5 올리고 올리는 건데 계속 나온 얘기인데 이건 불확실한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을 뭐 이게 다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엔 변수였다면 이제 상수죠. 그냥 네. 금리 인상 자체는 상수인데 아까 이제 다만 말씀하신 대로 뭐 0.25%냐, 뭐 빅스텝,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이냐, 빅스텝이냐 뭐 요 정도의 네. 차이는 있지만 금리 인상은 뭐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이번 오늘 새벽에 있을 그 FOMC에서는 금리는 올라갈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파웰 연준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네. 그러니까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올리고 나서 이제 발언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시장 참가자들이 또 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금리를 뭐 올해 사실 8번까지 올린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한 번에 0.5% 그리고 하반기에 양적 긴축까지 이거 모르시는 분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저는 다 반영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변수가 좀 하나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지 않을까. 네. 또 거기다가 중국의 셧다운 우려까지. 이게 겹치게 되면 또 신흥국 경기가 또 안 좋아지거든요. 연준형도 이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긴축 속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할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아니면 이걸 좀 수정을 해줄지. 근데 뭐 긴축을 계속 강화를 하건 뭐 수정을 하건 간에 명확한 그 가이던스라 그러죠. 우리 뭐 5월에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경로로 가겠습니다. 네. 뭐 물가를 어쨌든 최대한 잡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면 저는 그 자체로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좀 좋게 받아들일 것 같긴 한데 이런 거죠. 그냥 잘 모르겠다. 네, 일단 파월이 잘 우리는 올리는데 그러니까 사실 파월도 모를 거예요. 이건 누가 알겠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파월도 실수 많이 했잖아요. 작년에 뭐 일시적이다 네. 그랬다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네. 근데 본인 스스로도 사실 누구도 모를 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연준위원장의 자리가 무겁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냥 상황을 봐서 또 5월 가서 또 우리 결정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좀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면 네. 시장 참가자는 또 불안해하겠죠. 이게 아직은 아닌가 보다. 네. 그럼 또 시장이 또 한 번 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한 이사님 보기에도 그러신 거예요? 파월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이게 풀릴 텐데 파월이 어정쩡하게 얘기하는 것이 시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시장은 항상 명확한 걸 좋아하니까요. 근데 이제 뭐 파월 자체가 원래 성향 자체가 그렇게 아주 호키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비둘기파에 좀 가까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뭐 그런 코멘트보다는 사실은 이제 목에 딱 걸리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네. 예, 과연 이 인플레이션 레벨이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네. 아니면 이게 좀 더 악화될 것인가, 둔화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거는 결국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게 이제 언제쯤 타협이 이루어져서 빨리 좀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것만 좀 마무리되면 네. 그렇게 뭐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3년 만에 금리가 인생되는 기조도 돌아서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서운 얘기인데 이 시장 전문가분들은 한번 세게 팍 치고 그 다음에 그 조정을 좀 받고 그 다음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겁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파월이 0.5 정도로 확 가. 그래서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그림 있잖아요. 개인은 무서워요. 네, 근데 네. 그 그림이 더 빠르게 시장이 회복되는 그림이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그림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네. 아무래도 70년대에 왔었던 구조적인 그 너무 높았던 인플레와 그 다음에 경기가 좋지 않았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그 상황을 우려해서 이번에는 차라리 그러면 그걸 좀 미리 잡고 가자.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어땠냐면은 인플레는 높은데 긴축을 하기는 하는데 끌려가듯이 네. 그렇게 해버리다 보니까는 인플레도 못 잡고 경기도 망가지는. 근데 그 뒤에 왔었던 이제 의장이 폴 볼커로 바뀐 이후에는 볼커가 의장이 된 이후에는 그 주 토요일에 바로 400bp로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플레를 잡았던 네. 경험이 있거든요. 그 뒤에 증시가 좋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가가 7에서 8%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럴 거면은 차라리 조금 이제 강하게 인플레이션에서 심리적인 요인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꺼트리고 가는 것이 어떠냐, 빅스텝을 통해서 뭐 그렇게도 충분히 기대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0.5% 올리는 게 더 그 확실시 됐었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번에 뭐 물론 0.5% 올릴 수도 있죠. 우리가 네.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거 1월 달에 이미 저는 반영을 다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물론 0.25%지만 0.5% 올리는 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장은 왜 0.25%로 생각을 하냐면 환경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갑자기. 전쟁이 터져 버렸고. 거기다가 지금 그리고 물가가 지금 좀 굉장히 너무 좀 고물가는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 물가에 선행하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3개월 연속 좀 꺾이기 시작했고요. 얼마 전에 발표된 또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도 미국에서 약간 피크아웃 조짐이 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연준 의장 입장에서 아니면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도 봐도 약간 좀 숨통이 좀 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0.5로 올려야 될 만한 지금 상황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국제유가도 또 타이밍 좋게 이틀 연속 폭락을 해버렸고 네. 그렇기 때문에 0.5%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어 보이고 네. 0.25% 그리고 만약에 올린다면 0.5% 올린다면 5월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럴 때 이번에 빅스텝은 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뭐 아까도 이제 그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개인 투자분들은 여기서 더 빠지면 정말 힘들거든요. 아, 무섭죠. 네, 그러니까 저도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쨌든 뭐 우리가 모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또 빠질 수도 있다 하더라도 시장은 이런 어쨌든 금리나 긴축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국 증시가 지금 8개월 내내 또 흘러내린 것도 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그렇게 한국 증시가 아주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이사님, 요번에 0.25로 올리고 그렇게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0.5로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이나 전 세계 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좀 안도를 하겠죠. 사실은 조금 전에 여미사 얘기한 대로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예상으로 사실은 그 시총에 시총을 좌지우지하는 빅텍주들이 미리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사실은 그런 회사들의 우리가 가치 평가할 때 밸류에이션이라는 지표가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네. 뭐 아마존이 60배를 제외하면 다 20배, 30배 근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과거에 이제 히스토리컬 최근에 한 5년 평균에 보면 거의 저점 수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그렇게 급락할 우려는 지금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0.25 올리고 또 뭐 0.25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린다면 시장은 굉장히 뭐 환호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동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미리 많이 빼놨던 자금들이 다시 이제 정상적인 우리가 과거에 본 트렌드 쪽으로 좀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 장에 또는 미국 장에도 선 반영이 돼 있다면 이게 선 반영인데 악재로 작용했잖아요. 근데 보면 뚜껑을 열고 보면 아닌데 이러고 그게 또 순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악재인 줄 알았는데 열고 보니까 순기능이고 어떤 건 또 순기능인 줄 알았는데 열고 보니까 악재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안함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나 파월 의장이 이번 이제 성명서 발표 이후에 있을 인터뷰에서 어떤 발언들을 하느냐 거기에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제 한두 가지의 좀 튀는 단어라든지 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또 시장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최근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는 중립금리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과연 연말까지 중립금리 혹은 그 이상으로 갈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파월 의장의 의중이라든지 그런 게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월 의장의 입에서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되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환경이 되는 거는 그만큼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조금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이 아니다를 결정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파월도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지금 유가가 $100 밑으로 갔다고 그러지만 지금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0.5 얘기 나왔다가 0.25로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연준 의장의 자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되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뭐 글로벌 어쨌든 경제 대통령인데 네. 이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모든 또 자산 시장의 변화가 생기니까 굉장히 또 작년에 또 신중하지 못했죠. 물가 얘기 또 잘못 꺼냈다가 지금도 여전히 곤욕을 좀 치르고 있고
바이에르장이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사실 2018년도에도 금리 다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고집 부려서 올렸다가 네. 2019년도에 결국 자기가 잘못한 거 시인하고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또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거 한번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미국 증시가 한번 당시에 엄청나게 또 폭락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이제 후회할 일을 만들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사태가 뭐 누구도 예상을 못하는 지금 사태로 계속 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연준의 스탠스는 항상 좀 뭐든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의 어떤 이제 전망을 봤을 때는 오늘도 그 라가르드 그 ECB 총재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하반기 괜찮아질 것 같다. 물가 좀 잡히고 경제는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시그널로 가면은 사실 긴축 속도는 하반기에 올리는 게 전 맞다고 봐요. 네.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속도를 높여가면은 증시가 전혀 충격을 안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경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다 중국이 셔다운까지 하게 생겼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그냥 단지, 그러니까 제일 걱정하는 건 이거 좀 무조건 물가만 잡겠다. 상반기에 우리는 무조건 물가 일단 잡고 보겠다. 이런 쪽으로만 계속 그냥 고집을 부리게 되면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잡겠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스태그플레이션 또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웰의장의 좀 선택은 좀 하반기에 좀 긴축 속도를 높이고 네. 상반기는 0.25%로 천천히 뭐 베이비 스텝으로 가는 이런 구도로 만약에 가이던스를 준다면 시장은 오히려 환호를 할 것 같아요, 되게.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상반기에 우리 좀 세게 합시다. 해놓고 물가 잡고 하반기에 가서 생각합시다. 이러면은 이건 저는 또 실기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발언을 할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FOMC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일 새벽 4시면 확정이 돼서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가 파월의 입을 잘 보고 내일 그게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될 테니까 내일 그게 끝나고 우리 경주만 또 와서 이 얘기 더 나누도록 하고요. 이번에 데일리 이슈로 들어갈 텐데 데일리 이슈 전에 지난 밤에 미국 주가가 확 올랐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가도 올랐고 그리고 홍콩 중국 증시가 드라마틱하게 올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네, 사실 먼저 이제 홍콩 증시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워낙 이제 그 두 자릿대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거기에서도 각종 뭐 신용이나 이런 거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진콜이 나오게 되고 그거를 이끌었던 거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인데 러시아 쪽에서 중국 쪽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중국이 이에 대해 가지고서 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뉴스들이 나오면서 오죽하면은 이제 외국계 유명 증권사에서는 중국계 인터넷 기업에 대해 가지고서 가치 산정이 불가능하다. 네. 그런 레포트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급반등을 했던 이유는 그러자 이제 리커창 총리가 나와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각종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반등이 나왔고 글로벌 증시도 오후로 가면서 점점점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미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가였습니다. 네. 워낙에나 인플레가 오직 이제 한 가지의 걱정이라면 인플레인데 유가가 이제 안정화가 되는 모습. 거기 배경에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에 조금 회담이 좀 잘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는 미국 쪽의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셧다운을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또 수요가 부진해지니까는 유가가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중국의 셧다운이 오히려 유가를 내려서 미국 주가를 올려버리는 네.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쨌든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가가 이렇게 $100 밑으로 간 거는 중국의 영향도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실제로 다들? 네, 그러니까 사실 좀 복합적이죠. 네. 복합적인데 이제 모든 가격은 그렇잖아요. 공급과 수요의 법칙인데 지금 최근에 유가가 오른 거는 공급이 컸잖아요. 수요보다도. 사실 이제 공급에서 가장 큰 축이 사우디랑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2등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산유국인데 러시아에 당연히 생산이 막히게 되고 수출이 안 되게 되고 또 우크라이나도 자원 부국이니까 이런 공급 이슈가 터지면서 유가가 그냥 천정부지로 네. 치솟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그 공급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있었던 뭐 뉴스에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란 핵 협상이 지금 잘 안 되고는 있는데 다시 또 재개될 거라는 좀 약간 기대감이 나왔나 봐요. 근데 이란은 세계 3대 또 산유국 중에 하나예요. 이란의 생산이 재개되면 당연히 그것만으로도 뭐 비중이 적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그 원유의 이제
상승 쪽에 베팅했던 세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 또 베네수엘라도 뭐 원유 생산국인데 지금 미국 제재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뭐 풀어준다는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려는 약간 움직임들이 일단 나왔다는 게 어제 좀 유가 하락의 좀 하나의 원인이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좀 진정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있었고,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역시 수요가 증가하면 유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이제 갑자기 지금 중국 사태가 터지니까 중국은 정말 우리 뭐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상상이 좀 안 가는 게 1,700만 명 도시 전체를 그냥 다 봉쇄시켜 버리니까 아예 아무도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 뭐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데 근데 거기가 또 생산 기지라고 맞아요. 그러죠. 예, 뭐 팍스콘도 있고 뭐 BYD 같은 이제 회사들의 그 생산 기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 또 안 들어가면 어쨌든 거기도 원유가 다 필요하니까 원자재가. 그래서 그런 이제 수요에 대한 약간 이제 이거 수요가 좀 이렇게 되면 급격히 꺾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은 또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제 이제 맞물려 가지고 국제 유가가 좀 폭락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추세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회복이 좀 되겠습니까? 고유가는, 그러니까 유가의 레벨은 이 팬데믹 이전보다는 분명히 평균 유가는 올라갈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공급을 별로 늘릴 만한 국가들이 현재로서는 인위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별로 없어요. 투자를 안 합니다. 오일 메이저들도.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탄소 중립 이런 흐름 때문에 유가의 중장기 수요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전기차 전환만 하더라도 차량 한 대의 전기차가 원유를 쓰다가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배럴당 하루에 0.2배럴 정도가 평균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유가 레벨은 올라가겠지만 최근에 있었던 러시아 사태로 인한 120불 뭐 이런 유가는 분명히 이제 버블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사태만 안정되면 100불 언더로 떨어질 건데요. 예전보다 뭐 예전에 뭐 마이너스 유가도 있었잖아요. 50불, 60불 이런 유가보다는 높은, 제 생각에는 한 뭐 70불에서 좀 길게 보면 90불 사이에 이런 유가 레벨이 형성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로 봤을 때 적정 유가라는 게 얼마 정도 될까요? 글쎄요, 우리나라는 낮으면 날수록 좋죠. 근데 이제 사우디라든지 중동 국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균형 재정 유가라는 게 있어요. 자기들의 이 사회를 돌리고 산업을 돌릴 때 어느 정도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한 50불에서 60불 사이입니다. 그래서 유가는 아마 그게 바텀일 것이고 공급이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러나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사실은 원유 수요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과 같은 이런 인플레이션을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전과는 다르단 말이죠. 예전에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죠. 뭐 하나는 너무 수요가 좋아가지고 예전에 커머디티의 상승이 일어났을 때 2000년 리만 직전에 이럴 때에는 명백하게 금리를 올림으로써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거하고 좀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연준이라든지 이런 정책 당국들이 액션을 취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리 오르고 아까 유가 오르고 달러 오르고 이러면 투자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났잖아요. 지금 한국 증시가 지금 고점에서 20% 빠지고 뭐 나스닥도 난리가 났고 홍콩 증시가 빠진 것도 사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홍콩은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뭐 금리 오르고 뭐 어쨌든 모든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거를 아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빼따꼼뿔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재라는 게 지금 우리가 100을 딱 두들겨 맞았다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90으로 좀 약간 감소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제 100까지 맞았으면 이제 좀 90 가겠지. 그래서 한번 반등을 해요. 그럼 근데 뒤에 또 뒤통수 한번 또 때려요. 새로운 악재.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원래 월요일 날 갑자기 중국 증시가 두들겨 맞았는데 선전시가 락다운 당했잖아요. 아무도 예상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몰랐던 악재들이 자꾸만 이게 뭔가 좀 꼬였는데 자꾸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힘들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뭐 지금 나오는 악재들 뭐 유가 문제라든가 긴축 이슈, 중국의 셧다운 문제, 이제 이거 말고 또 새로운 게 나온다면 또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악재의 강도는 저는 좀 이제 점점 완만해질 수 있다. 지금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전쟁까지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네. 그렇게 본다면 악재가 완전 해소는 아니죠. 네. 근데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면 네. 참가자들이 100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조금씩 투자 심리가 완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증시가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좀 그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그동안은 보면요, 우리 한국 증시의 좀 고질병 중에 하나가 악재에 너무 민감하고 호재에 둔감해요. 근데 오늘 오후장을 딱 보면서 제가 한 1시 반인가 2시까지는 보면서 오늘도 참 안 가는구나 오르긴 올랐는데 근데 갑자기 급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봤더니 홍콩 증시가 급등하면서 네. 무슨 얘기냐 반응을 한 거예요. 네. 홍콩이 오르는데 이거 호재잖아요. 네. 시장이 같이 따라서 아. 반응을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건 희망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극단적으로 나빴던 것에 좀 벗어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조금씩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그 동안에는 홍콩 증시라든지 중국 증시 얘기를 우리가 잘 안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얘기가 모락모락 나오는 거 보면 그쪽으로 투자를 조금 이렇게 눈을 돌려봐도 괜찮은 거예요, 한 이사님? 중국도 최근에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요. 근데 그 선전이나 이런 락다운에 대한 우려는 좀 과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락다운을 한다고 해서 모든 걸 스탑시키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베이징 우리 동계올림픽 할 때도 사실은 락다운 비슷하게 했지만 그 안에서의 필수적인 어떤 공장들의 가동은 허용을 했거든요. 대신 이제 안에서 니네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보통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너무 과장된 것 같고요. 중국 증시도 어쨌든 레벨 다운이 지금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해서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많이 있죠. 예. 예, 섹터마다 좀씩 지금 다른데. 대기 수요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예, 섹터마다 좀 다른데 중국이 괜찮을까요? 이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어쨌든 글로벌 상품 가격의 레벨업은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상품들을 사실은 공급하는 주 대상이 중국 업체들이고 또 새로운 산업들, 신산업들에 대해서도 중국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원유에서 중국장 한번 살짝 맛을 봤고요. 반도체가 오늘 꿈틀거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아무래도 사실 증시 전체적으로 좋지 않으면 대장주가 대표주가 힘을 못 씁니다. 근데 반등세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반도체도 오늘 뭐 삼성전자도 1% 넘게,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3% 이상 반등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해외 쪽에서 사실 반도체 주식들이 외국의 경우에는 조금 변동성이 매우 컸었습니다. 네. 뭐 실적 나오고 나서도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그 실적 추정치들이 조금씩은 상향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해외 이슈들 때문에 사실 힘을 못 썼던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개선이 되면 우리 반도체들의 체질이나 이런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점점점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좀 올랐는데 네, 따라 들어가도 괜찮아요? 거기에 이제 제일 큰 변수가 매크로, 결국 뭐 오늘 FOMC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으면은, 만약에 기대한 것과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거하고 다르게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해버리면 뭐 이제 홍콩 증시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렇지만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실 때에 고려를 하셔서 빚은 절대 내서 바닥 같아 보이더라도 투자하시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좀 매수를 하실 때에는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 하시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뭐 지금 반도체 답답하시겠지만 드릴 관련주 수밖에 쭉쭉 나오고 없습니다. 있는데 예. 많이들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또 그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오늘 근데 주총이 있었잖아요. 네, 오늘 뭐 주총에 뭐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총에서 가장 이슈됐던 건 역시 그 GOS 이슈. 네. 그래서 게임 옵티마이징 뭐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앱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의 이제 성능을 약간 이제 조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게임할 때 이제 발열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논란이 돼서 결국 오늘 그 한종희 부회장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사과를 했더라고요. 주총장이 사과를 했고, 일부 이제 그 참가자,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노태문 사장의 또 퇴진도 요구를 네.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압도적인 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GOS 이슈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도 굉장히 좀 힘들어졌죠. 네. 이게 왜냐하면 갤럭시 S22가 그래도 그 이번에 울트라 버전이 정말 또 잘 나왔고,
반응이 폭발적이었잖아요. 진짜 몇 년 만에 정말 이번엔 대박이 나는구나 이랬는데 또 이런 발열 이슈나 뭐 이런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또 흥행이 또 참패가 이뤄질까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고 계시고 실제로 관련 부품 섹터가 그냥 폭락을 해버렸어요. 사실은 최근에.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도 같이 좀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 이슈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소비자들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업데이트 통해 가지고 어쨌든 이거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건 무조건 이제 그전에 강제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소비자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판매가 호조로 보이면 이건 이제 그대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네. 정말 생각보다 안 팔려버리면 데미지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 작은 사실 망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건 또 반도체에 영향도 줘요. 네. 삼성전자 또 파운드리나 이런 쪽에도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이 GOS에 대한 이슈는 이제 어쨌든 뭐 어느 정도는 끝나는 가지만 소비자의 선택은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질문들이 나왔던 것 중에 대부분이 파운드리 수율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삼성전자 왜 이렇게 파운드리 고객사도 자꾸 뺏기는 것 같고 퀄컴 얘기도 했나 봐요. 얼마 전에 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퀄컴이 TSMC에 수주를 준 것 같다. 삼성 걸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언급을 했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기밀 사항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제 5나노라든가 이런 쪽이 어쨌든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막 한 번에 막 수율 올리기가 워낙 공정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원론적일 수는 있지만 5나노 공정 수율 향상을 위해서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는 것 딱 두 가지 파운드리 이슈랑 GOS 이슈를 주주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저희도 얘기를 하면 500만이 지켜보는 삼성전자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서 물타기 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봐요.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전망? 중장기적으로는 괜찮겠죠. D램에서 워낙 뭐 강력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쌀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뭐 주식 투자를 안 하지만 느끼는 감은 속도감이 좀 늦어요. 네. 삼성 그룹 전체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LG라든지 뭐 현대도 비슷하고. 아니 거기다 미국의 인텔도 이거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좀 자기들이 앞장서서 좀 네. 당기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룹 전체가 뭐 배터리에 관련된 투자도 보면 좀 LG나 SK에 비해서 좀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잖아요. 캐시카우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체질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네. 길게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네. 자, 반도체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코로나 이슈인데요. 오미크론 40만. 이게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리오프닝 주에 타격이 있습니까? 그래도 오르긴 꾸준히 오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네. 전 국민이 전문가가 되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은 전염력은 강하지만은 네. 예, 뭐 위중증이나 이런 거는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좀 한국이 1등입니다. 1등을 기록하고 있지만 리오프닝 주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굉장히 살아 있고 그리고 그게 타당한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내에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 때문에 원자재 가격들이 치솟으면서 네. 마진이 리오프닝 주이기는 하지만 마진의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조금 안 좋았고 네. 그래서 뭐 그 부분들은 이제 원자재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 리오프닝 자체가 이끌어 나갈 그런 이제 뭐 이제 다시 그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네.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오프닝 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국 변수가 있어서 잘 안 오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화장품은 지금 약간 이제 요새 그 여러 가지 뭐 사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리오프닝 수혜는 맞죠, 분명히 맞는데 국내 쪽에 관련된 좀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뭐 괜찮고 특히 색조 화장품 만드는 기업들이 좀 더 탄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여성분들도 마스크를 이제 벗을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색조 화장품 수요가 더 느니까 그런 건 있는데 이제 문제가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좀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게 일단 LG생활건강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도 중국에서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중저가 브랜드만 경쟁이 치열했는데
이젠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해서 막 이렇게 고가 브랜드도 마케팅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뭐 왕홍이라 그러죠, 중국에. 네. 예, 이런 분들한테 돈을 막대하게 마케팅비를 지불하고, 근데 마케팅을 지불하면 또 이게 성과가 나오니까, 근데 그게 다 돈이거든요. 비용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판매를 해야 될 정도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원래 이 고가 화장품은 그런 경쟁자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이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기 또 시작을 했고, LG생활은 좀 그런 또 마케팅은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아모레퍼시픽은 또 놀라운 또 매출 성장을 또 보이고 있어요. 설화수 같은 거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다르긴 한데, 지금 문제는 좀 중국이 또 지금 이번에 또 셧다운 들어가게 네. 되면 어쨌든 뭐 선전시 같이 이렇게 1,700만 명이 사는 도시에 외출을 못 해버리면 화장품 수요는 어쨌든 줄거든요. 그러면 그게 일주일밖에 안 된다고 해도 화장품 회사들한테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날 뭐 우리 한국에 대표적인 뭐 화장품들이 다 폭락을 해버렸어요. 또 거기다가 약간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있잖아요. 뭐 사드 뭐 추가 배치 얘기도 조금씩 나오기는 하니까. 근데 이거는 뭐 정치적인 거라서 제가 뭐 얘기 못 하겠지만 네. 이런 것들도 투자자들이 봤을 때 아, 이거 중국 소비주가 좀 쉽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성장이. 그래서 화장품주들은 리오프닝 수혜주는 맞는데 중국의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은 지금 시장에서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고 있고, 그 중국 비중보다는 뭐 일본이나 국내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오히려 선택을 받는 좀 그런 근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리오프닝 주식 중에 지금 그 투자자들이 아직 담아볼 만한 건 뭐가 있습니까? 여미사가 답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예전에 우리가 경험이 너무 쓰라린 경험이 있거든요. 아, 이게 정치적으로 과연 이래도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 쉽지가 않고, 이제 일본이나 미국 앞으로 이제 우리 이미 뭐 당선자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과 미국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대표적으로 요즘 롯데쇼핑 같은 회사들이 주가들이 상당히 좀 좋은 편이거든요. 워낙 주가도 많이 빠진 데다가 거기가 이제 일본과 관련된 비즈니스들을 꽤 하고 있고. 카지노 관련해서도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카지노 관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 비중이 조금 낮으면서 네. 예, 그런 업체들 중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네. 상당히 아마 곽강을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삼전 얘기하면서 그 물타기 관련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물타기 반대로 불타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불타기 조금 들어가면 이게 사실은 물타기는 내가 산 거보다 이게 낮아졌으니까 더 싸게 사네 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불타기는 엄두가 잘 안 나던데. 근데 그걸 지금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불타기가 물타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사실 리오프닝주들이 그래서 최근에 상대적으로 네. 다른 주식 대비해서 좀 괜찮았었거든요. 이제 투자할 데가 없다 보니 몰리게 되고, 그래서 좋으니까 여기에 추가로도 담아봐도 되는 것 아니냐 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를 보시면은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 이거는 주가가 차트로 봐서 엄청 내려와 있는데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리오프닝 보면서 많이들 하실 텐데, 딱 한 가지만 주의하셨으면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이후에 뭐 증자 같은 걸로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난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오프닝 중에서 좀 주가가 좀 낮아 보이거나 하더라도 그 중에서 혹시나 증자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 시가총액은 과거하고 비슷한 수준, 그렇게 높은 기업들 아니면은 향후에 증자가 필요할 기업들도 있습니다. 재무 구조가 우량하지 않은. 그래서 리오프닝 중에서 불타기를 하신다면은 재무 구조가 좀 건전하고 뭐 그런 쪽으로는 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정책 관련 주식이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원전주 너도나도 뛰어들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올라 있죠. 네, 그 요새 원전주가 사실 그 전부터 이제 대선 전에도 좀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에서 텍소노미라고 이제 친환경으로 원전을 분류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SMR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요게 이제 뭐 빌 게이츠 같은 분들도 얘기를 했었고. 네. 두산중공업이 또 거기 뉴스케일이라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또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직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되게 높아요. 또 우리나라 지금 정책도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바로 지금 뭐 그 신규 원전 뭐 이렇게 바로 건설하겠다 이렇게 또 윤 당선이 또 밝혔기 때문에 지난 사실 2011년 이후로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원전주는 그냥 거의 무덤에 있었죠, 사실. 네. 완전히 그냥 수면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자력 발전은 저는 원전주의 어떤 흐름은 앞으로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원전이라는 거는 친환경도 마찬가지 정책이잖아요. 네. 민간업자가 하는 게 아니니까 민간업자가 내가 뭐 소비자한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부 정책이 있어야 가는 건데 근데 이 정부 정책들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유럽, 독일은 반대한다 하더라도 프랑스는 너무 적극적이고 거기다 중국도 지금 원전 짓겠다고 하고 있고 미국은 뭐 소형 모듈 원자로 또 우리나라도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 중에 있잖아요. 그게 네. 또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당연히 저도 뭐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은 저는 좀 약간 말리고는 싶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숫자가 안 나와요. 어. 원전에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숫자랑 스토리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익과 PER이 계산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PER은 이제 스토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메타버스 기억하시죠? 예. 메타버스 NFT 얼마나 갔습니까? 네. 꿈만 먹고. 근데 꿈 뒤에 숫자가 안 보인 거예요. 하하.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실적이 있어야 똑같아요. 이거는 어느 섹터나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다 똑같이 가요. 꿈을 안고. 근데 숫자가 안 나와서 숫자가 무너진 기업은 주가가 반토막도 더 납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원전주를 한번 보세요. 지난 몇 년간 사실 돈도 못 벌었겠지만 숫자가 없고 당장 그렇다고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뭐 체코에 두바니 원전 뭐 수주할 거란 얘기도 있지만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아니 주가는 몰라요, 선 그건. 반영된다면서요? 반영은 되는데 미래가 그러니까 진짜로 수주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허. 이건 저희 당사에 이제 그쪽 담당 연구원이 있어요. 한번 물어봤는데 원자력 발전 하나 지으려면 10년이 걸린대요. 그래요? 근데 부지 조성하고 주민들 설득하는데 5년 걸린답니다. 그럼 그동안 그러니까 원전을 짓기로 했다고 쳐볼게요. 네. 쳐도 5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지금 6년째부터. 투자하시는 분들이 불안해해요. 아니 저는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꿈만 보지 말자. 제가 원자력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저도 원자력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저는 유연해야 되잖아요. 투자자들은. 네. 바뀌었잖아요. 환경이. 네. 그럼 원전은 인정은 해야 돼요. 이제는. 네. 어쩔 수 없는데 인정을 하지만 주가가 이미 올랐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숫자가 안 나오면 또 쉽게 변동성이 노출돼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무작정 이제 원전 된다. 네. 쫓아가자. 이건 저는 아니라요.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건설주가 더 낫다고 봐요. 아 그래요? 건설주는 돈을 벌어주잖아요. 네. 숫자가 찍히고. 실적이 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좀 한번 고민을 근데 해보시라는 건설주들도 많이 올랐던데 그냥 거예요. 여전히 싸죠. 여전히 싼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이제 정부 정책 때문에 그렇구나. 못 갔잖아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못 갔는데 돈은 또 잘 벌었어요. 그게 좀 되게 그동안 아이러니해요. 벌고 있었군요. 근데 이제 뚜껑이 열렸잖아요. 네. 공급이 드디어 늘어나요. 그러면 돈도 잘 벌었는데 네. 이제 성장까지 나오면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숫자까지 보이는 게 더 네. 낫지 않나. 저는 그 말씀. 한 이사님도 저 정책 테마주에서는 이렇게 제가 정도 보시는 거예요? 에너지 쪽은 담당자니까 네. 제가 그 팩트로만 말씀드릴게요. 원전은 사실은 탄소 중립에 대한 글로벌 합의가 없었으면 없어지는 에너지원이었어요. 왜냐하면 2010년도에 원전의 전력에서 글로벌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였거든요. 근데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죠. 네.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10%로 절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원전의 메이저 회사들은 다 부도가 났죠. 네. 그래서 막 그 사모펀드에 넘어가고 막 지금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근데 탄소 중립을 딱 하려고 보니까 단기간에 재생에너지를 확 너무 빨리 늘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기 전까지 브릿지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전을 조금 용인을 하자 이런 주의입니다. 네. 근데 우리의 뭐 여러 가지 지금 사회 분위기는 마치 원전이 중심이 돼서 탄소 중립으로 간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죠. 그건 아니에요. 재생에너지가 중심이고 원전은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EU의 그 그린 텍소노미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안에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제약 요건이 들어가 있어요. 한 가지는 EU에서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사고 저항성 연료를 갖다 확보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사고 저항성 연료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일어나면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핵연료에 대해서.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연료를 일단 개발해야 된다. 근데 아직 그건 개발 전입니다. 두 번째는 고준위 방패장을 만들어야 돼요. 핵연료 그 때문에. 그래서 부산물을 갖다 버려야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프랑스 같은 케이스 그리고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렇게 과도하게 원전에 우전하는 국가들은 그래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그걸 해놓은 거죠. 그럼 원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요즘에 보니까 OCI하고 CS 윈드 네. 이런 쪽이 조금 꿈틀거리는 것 같은데. 뭐 재생에너지는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탄소 중립, 기후 변화에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 뭐 전기차, 뭐 수소 다 중심이 된다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 네.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은 항상 우리 정신은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러시아 이슈 때문에 네. 유럽이 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투자를 갖다가 수천억 유로를 추가하기로 확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뭐 당연히 그린 산업 위주로. 근데 우리나라는 잘하시게 바람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저 캘리포니아 같은 데에 비하면은 태양도 그렇게 강렬하지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주류 언론들에서 이제 굉장히 그거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태양광의 조도가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일본하고 그리고 우리가 비슷한 이 위치에 있잖아요. 일본이 연간 태양광 설치를 많이 했을 때 10기가 했고요. 네. 독일도 비슷해요. 네. 그래서 뭐 풍력도 우리가 낮다고 하는데 네. 삼면이 바다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이제 해보지를 않은 상태에서 너무 글쎄요. 하여튼 뭐 약간 그래도 판넬 정치적인 같은 거는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깔아놨잖아요, 지금 태양광. 태양광이 그 이번 정부에서 이제 4기가까지 지금 연간 설치가 늘어났죠. 늘어났고 탄소 중립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목표가 있잖아요. 그 국제적으로 낸 목표예요. 그걸 1년에 한 번씩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 목표들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설치 속도가 2배, 3배 늘어나야 됩니다.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쪽 하여간 관심을 갖고 좀 봐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원전의 필요성이 과거에 비해서 높아지긴 했으나 원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서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 관련해서 얘기한 김에 그 배터리 얘기 마지막으로 잠깐만 좀 할게요. 그 니켈 값이 막 올랐잖아요. 그럼 배터리 괜찮습니까? 이게 생산하는데 비싸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사실 니켈 자체로만 보게 되면 네. 이거 이제 뭐 NCM 유형에 대해 가지고서 아무래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이게 실제로 엄청나게 올랐던 가격으로 계산을 해봐도 그다지 완성품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크게 이제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거는 아니 뭐 니켈만 오르겠느냐, 나머지 모든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이제 아직 안 오른 것까지 오르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던 거지 그 실체 자체는 그렇게 컸던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 마진에 영향 줄 부분도 있겠지만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거를 적용해 나가느냐, 또 소비자 받아들이느냐 이게 훨씬 더 산업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큰 그림은 바뀐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러 불편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자동차 반도체 부족하니까 당연히 배터리 공급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니켈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뭐 테슬라도 얼마 전에 가격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소비에 또 타격을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고, 또 우리 한국은 유럽차가 잘 팔려야 되거든요. 중국의 점유율이 없기 때문에 거의 유럽차 판매 성장률이 생각보다 좀 부진해요. 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할인이 들어갔고, 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또 성장주도 할인 받는 거니까 복합적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부터는 분위기 바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오히려 지금은 좀 그 하반기를 보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법 올랐는데 그동안 2차 전지 날이면 날마다 얘기했다 요즘 좀 쑥 들어갔었거든요. 앞으로 괜찮겠습니까? 작년 연말쯤에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았어요. 네. 근데 단기간에 주가들이 많이 빠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없어졌고요. 중요한 거는 유럽의 판매는 지금 성장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200만 대를 돌파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미국 시장이 아직 남아 있죠. 네. 미국은 근데 올해부터 100만 대 체제로 작년에 60만 대였거든요. 고성장을 하고요. 연평균 한 50% 이상, 53% 제가 성장할 것으로 추정을 해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는 유럽보다도 미국이 더 큰 시장이 네. 한 3, 4년 지나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우리가 이제 JV 형태로 다 확정해서 가지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 관련주 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타이밍입니다. 네. 자, 오늘 2차 전지 뭐 에너지 관련해서 얘기까지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이지요. 근데 금리 인상은 뭐 거의 확정되다시피 0.25인데 그 뒷얘기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예. 관점에서 보면 될까요? 지금 이제 컨센서스를 딱 말씀드리면 25bp 인상, 그다음에 올해는 7번의 인상에 네. 대한 점도표, 그다음에 GDP 성장률은 조금 내려오고 인플레는 조금 더 상향하는 네. 요 정도 수준까지를 이야기하고 QT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제 금액은 이야기하지 않는 정도까지라면 정확하게 컨센입니다. 네. 근데 만약 이보다 조금 더 매파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은 좀 아마 안 좋게 반응으로 생각이 되고 좀 비둘기적이라면은 조금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좋게 반응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FOMC 발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빼따꼼폴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악재의 선반영.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요 악재가 좀 해소되는 해소되는. 날이 그런 날이 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한의사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지금 약간 의구심이 생기는 그런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매파적으로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동안 뭐 소문이 워낙에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뉴스로 현실화가 되는 게 이제 내일 새벽이죠. 새벽 4시에 그게 있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내일 그것이 또 우리 증시에도 반영이 되니까 내일 증시 보고 다시 또 경주마 돌아와서 거기에 대한 분석 그리고 대응 방안 얘기 나눌 테니까 내일도 경주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